네, 안녕하세요. 네, 행정사 실무법을 가르치는 행정사 이종호입니다. 오늘은 기본 강의에 앞서서 입문 강의를 계획을 했어요. 이제 입문 강의는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냐면, 지금 2차 시험을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시니까 행정사 실무법이 어떤 과목이고,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입문 강의니까 전체를 한번 겉핥기식으로 한번 빠르게 훑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두시면 좋은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 실무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행정사법이랑 그리고 행정심판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1교시랑 2교시로 봅니다. 근데 1교시는 민법을 치고요. 그리고 절차론을 쳐요. 그리고 2교시가 사무관리와 그리고 실무법을 칩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실무법 과목이고요. 이 실무법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행정사법이 한 파트고 그리고 행정심판이 한 파트고 비송사건 절차법이 한 파트예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보시면은 1문이 사례 문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40점짜리로 나와요. 저희 시험은 이제 100점짜리 문제를 쓰는 시험인데 40점짜리로 나오고 보통은 두 문제로 분설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물음 1, 물음 2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을 20점으로 문제를 내요. 이렇게 해서 40점이 문제 1문에 나오고 그리고 2문이 보통은 행정사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점짜리로 나오고 그리고 3문과 4문이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각각 20점이겠죠. 근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약술로 나옵니다. 약술로. 그래서 보시면은 사례가 한 문제 나오고 약술로 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실무법이 제가 저번 무료 강의 때 말했지만 평균이 낮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3년을 보면 21년이죠. 21년과 22년엔 과목 평균이 제일 낮았어요. 가장 낮았고 23년에는 밑에서 두 번째였거든요. 민법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실무법이 이제 두 번째로 낮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문제를 잘 못 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2문, 3문, 4문은 약수령이잖아요. 사실 암기해서 쓰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점수를 제대로 못 받는 거는 결국은 이거 사례 문제다. 여기에서 점수를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못 받냐면 제가 조금 있다가 보시면은 이게 행정심판 파트라 그랬잖아요. 이게 행정심판이에요. 사례형으로 나오는 게. 이거는 단순 암기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기에 더해서 이 사례 문제 푸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연습을 안 하고 그냥 암기만 하고 써서는 점수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따가 행정 심판 파트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해드릴 거는 이제 각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빠르게 훑을 거고요. 그리고 미리 알아두면 좋은 기초 개념들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행정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설명했듯이 행정사법은 약술로 한 문제 나오고 20점짜리입니다. 20점짜리. 그리고 기본적인 구조가 있어요. 이제 조문이거든요. 행정사법이 결국은. 근데 조문만 보면 그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문만 봐도 되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문을 보면 공부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조문은 목차가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차를 넣어서 암기하기 쉽게 구성을 한 게 교재인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넣어서 구성한 게 교재예요. 그래서 이 목차 구성이 강사님들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강사는 이 목차가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목차를 짤 수도 있고 다른 강사님은 다르게 목차를 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차 구성에 맞게 결국은 교재를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결국은 문제가 나오는 건 조문이니까 그리고 출제 의원분들도 조문을 보고 문제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읽으시면서 이게 실제 조문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조문을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조문을 달달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고 교재를 보고 교재를 외우는데 조문을 공부하시면서 읽어보시는 게 좋다. 아시겠죠? 실제로 조문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내용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구조랑 전체 개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행정사법의 조문 그 순서예요. 조문, 목차. 그래서 1장은 이제 총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2장은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그리고 3장 업무 신고, 4장 뭐 행정사의 권리 의무, 그리고 4장에 있는 행정사 법인, 그리고 6장은 지도 감독, 그리고 7장 보칙, 8장 벌칙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혹시 중개사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중개사를 포함해서 다른 이제 자격사 시험에 관련된 법을 보면 다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사실 내용들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간략하게 좀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 총칙에는 행정사법의 목적이 있어요. 그죠? 행정사가 어떤 건지 왜 행정사법을 만들었는지 목적이 있고 행정사의 업무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행정사 아닌 자가 행정사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금지사항에 대한 게 있고 그리고 행정사 종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총칙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총칙이 하고 있는 말은 행정사가 뭐냐예요. 행정사란. 행정사가 뭔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총칙은. 읽어보시면은 다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은 뭐냐라고 하면은 자격과 시험은 이제 행정사 자격. 자격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고 자격은 행정사 시험을 합격하면 된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지 뭐 3년이 지나면 안 되고 그런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행정사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자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아, 자격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구나.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말 그대로 행정사 시험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리고 일부 면제 규정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공무원 출신들에 대한 지금 면제 규정이 있죠. 그 면제에 대한 규정이 법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행위자. 시험 부정행위예요. 시험 부정행위. 시험 부정행위 한 사람은 뭐 5년간 응시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이 2장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그럼 이 2장에서 총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행정사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시험 쳐서 되면 되고 결격 사유 없으면 되고 그리고 심의위에서 시험 관장하는데 경력 있으면 일부 면제 되니까 행정사 될 수 있고 부정행위하면은 5년간 응시 못하니까 행정사 못 된다. 이런 방법 이런 게 써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업무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신고 보시면은 업무 신고 규정이 있고요. 업무 신고는 이제 업무 신고 기준이 있어요. 업무 신고 기준에 맞춰서 행정사는 업무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수리가 거부된다는 수리 거부 규정이 있어요. 그죠? 기준 맞춰서 신고하고 기준 안 맞춰서 신고하면 수리 거부된다. 그래서 수리 거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이의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신고 확인증 나온다 해서 신고 확인증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 확인증에 발급 규정이 있고 이제 발급 재발급이거든요. 분실했을 때 이제 또 발급해주는 재발급. 그리고 대여하면 안 된다. 우리 자격증 대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여 금지 규정이 있어요. 이런 규정이 있고 그래서 기준 맞춰서 신고하고 그래서 기준 맞춰서 신고하면 수리되겠죠. 수리되면 신고 확인증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업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신고 확인증이 있으면 된다. 그럼 이제 이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행정사로서 업무하려면 사무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소는 설치 규정이 있고 그리고 행정사는 이제 업무를 개시해서 업무를 할 때 행정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칭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사 아닌 사람은 그래서 행정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사무소가 뭐 이전하거나 폐업, 휴업에 관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 3장에 있는 규정이다. 그러면 이 3장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저희는 이제 1장에서는 총칙 행정사가 뭐냐가 들어있고 이 법 구조상, 조문 구조상 2장은 그래서 행정사 뭔지 알았다. 그럼 어떻게 되냐가 2장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3장은 그래 뭔지도 알고 어떻게 되는지도 알았어. 그래서 시험 쳐서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행정사가 됐는데 시험 쳐서 그럼 업무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 써 있는 게 3장이에요. 아시겠죠? 이 흐름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거 업무 시작할 때 뭐 시작할 때라고 할까요?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결국 업무 신고한 다음에 신고 확인증 받아서 사무소 설치하면은 업무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사는. 아시겠죠? 요 흐름인 겁니다. 지금 이 조문의 흐름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사가 됐고 이제 업무 사무소까지 설치해서 업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규정되어 있는 게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예요. 나는 행정사로서 이제 일을 할 건데 행정사는 어떤 권리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의무를 지느냐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게 4장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이게 내용인 거죠. 권리 의무. 행정사의 권리 의무가 뭐냐가. 그죠? 그래서 요거를 권리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어차피 한번 개괄적으로 보는 게 좋으니까 사무직원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행정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사무직원의 행위는 그 행정사의 행위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보수 규정이 있습니다. 즉 수임한 업무에 대해서 보수받을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증명서 규정이 있고요. 증명서는 뭐냐? 그 일반 행정사의 경우에는 자기가 행한 업무, 사실 확인에 대한 증명서 쓸 수 있고 그리고 번역 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번역 확인증 쓸 수 있잖아요. 그 증명서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리고 의무와 책임 규정이 있어요.
이건 뭐냐? 의무,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행정사 업무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거 못 지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 규정이에요. 그리고 수임 제한 규정이 있고, 이 규정은 왜 있냐면 저희는 이제 공무원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이 퇴직 전 그 1년 동안 근무한 행정기관에서 자기가 했던 업무들 있잖아요. 인허가 관련 업무들. 그런 업무들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에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하신 분들은 자기가 그 퇴직 전에 1년 동안 일했던 부서에서 한 일은 퇴직 후 행정사 개업해도 1년 동안 못해요. 그런 규정이 있고, 그리고 금지행위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뭐 알선하면 안 된다, 뭐 선전, 뭐 광고 오도하는 광고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한 규정이 있고,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 비밀엄수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업무 처리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부 작성 의무가 있어요. 작성 의무에 대한 규정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의무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시험 합격하면 그 실무 교육 받아야 되고, 실무 교육 받고도 2년마다 연수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교육 의무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서 또 이쪽으로 집중하면서 전체 흐름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결국은 총칙은 뭐다? 행정사가 뭔지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2장은 뭐다? 어떻게 되냐? 그래서 시험 쳐서 결격 사유 없으면 된다. 그리고 3장 업무 신고는 뭐예요? 그래, 그래서 시험 쳐서 나는 행정사 됐어. 그래서 업무 시작하려고 하니까 업무 신고하고, 그래서 신고 확인증 받고 사무소 차리면 된다. 그래서 행정사로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권리 의무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 요 흐름입니다. 지금 전체 조문의 전개가. 그러면은 이제 이거 행정사 법인은 이제 나중으로 넘어가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전문 자격사니까 행정청의 지도 감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독을 해야 되니까 이 지도 감독에서 자격 취소 규정이 있고, 그리고 감독상 명령 규정이 있어요. 감독상 명령 규정은 이제 그 위법상 검사로 행정사 사무소 들려서 뭐 자료 내라 그런 거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 하는 업무 정지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제재 처분 효과 승계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6장은. 그러니까 결국 뭐다? 너네 권리 의무가 있는데 권리 의무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 행정청에서 자격도 취소하고 업무 정지도 하겠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조문이. 보칙은 이제 넘어가셔도 되고, 벌칙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벌칙이 보시면은 벌칙 규정이 있고, 그리고 양벌 규정이 있어요. 양벌 규정이랑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뉘어요. 벌칙이 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나 한 뭉텅이 있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1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고. 그럼 뭐예요? 3년 이하 3천만 원은 무거운 거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1년은 조금 더 가벼운 거고, 100만 원은 진짜 가벼운 거고. 양별 규정은 뭐예요? 그거죠. 이제 뭐 법인 같은 경우가 있고, 법인의 소속 행정사가 한 행위는 법인도 그 해당 조문에 벌금을 물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뭐 관리와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 면책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는 거고, 과태료도 500만 원과 100만 원으로 나눠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행정사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좀 보이시죠? 이거를 공부를 하실 때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뭐 제 수업을 들으면 저는 이제 이런 걸 계속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만약에 혼자 공부하시거나 다른 강의 수업을 듣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 신고확인증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신고확인증이 전체에서 어느 파트인지. 그래서 봤더니 이거 업무신고 파트다. 그래서 업무 개시할 때 필요한 절차구나, 신고확인증이. 그래서 신고 기준에 맞춰서 하면 나오는 게 신고확인증이었고, 그리고 신고확인증에는 발급과 재발급 규정이 있었고 대여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요? 구슬을 꿰면서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편적으로 외우면 여러분 금방 까먹습니다. 암기도 잘 안 되고 또 까먹으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렇게 좀 구슬로 엮어서 공부를 하시면은 암기도 잘 되고 까먹어도 기억이 잘 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논점, 사소한 이걸 나무라고 하면은 하나하나의 논점을 나무라고 하면 나무에서 이제 숲이죠. 이제 이 전체를 넘어가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전체에서 어느 부분에 속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좀 더 레벨이 올라가면은 이제 빨리빨리 보게 되니까 이 숲에서 나무로 가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조문에서 딱 봤을 때 내가 이거 다 쓸 수 있고 이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목차 쓰면서 내용 다 읊을 수 있다. 중얼중얼 할 수 있다. 그러면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한 90%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내가 시험 전까지 이거를 만든다. 그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사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다 적으셨나요? 자, 그러면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실무법이라서 실무법 입문 강의를 하고 있지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특히 이제 조문 위주로 나오는 약수령 문제 있죠. 절차법도 개별법은 다 조문으로 나오잖아요. 사무관리는 뭐 다 조문이고 다 약술이고. 그러니까 약수령의 조문으로만 문제 나오는 그 과목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행정심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행정심판은 제가 말했듯이 1문으로 나옵니다. 1문. 그리고 40점으로 나오는데 문제가 보통은 두 문제로 나눠서 나온다. 물음 1, 물음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 20점씩.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례 강의 가면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20점이라는 말은 여러분 논점이 2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점 1개당 1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시험은. 아시겠죠? 논점 1개가 1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닌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아직은 모르시겠지만 재결의 기속력 같이 분량이 큰 논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가 20점짜리도 있어요. 근데 저희 법에선 대부분의 경우에 논점 1개당 10점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20점짜리 문제는 논점이 몇 개 들어있다? 2개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20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닌 것들은 뭐 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공부를 해나가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데 좀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례형이라고 할 때 사례형이 지금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약수령은 진짜 뭐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쓰는 게 약수령이에요. 사례형은 상황을 줍니다. 상황. 줄글로 상황을 줘요. 상황을. 그래서 그 상황을 주면 그 상황에 맞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사례형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딱 할 때 뭐 문제 제기 이 처음에 목차는 뭘로 써도 상관없어요. 논점 정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쟁점 정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문제의 소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건 상관없고 결국은 이게 뭐냐면 논점 찾기예요. 논점 찾기. 그건 뭐다? 이 상황에 맞는 논점을 찾는 겁니다. 사례형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요 논점을. 논점을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찾은 논점을 가지고 내용을 채워서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뭐다? 우리는 책 보고 교재 보고 암기하는 내용을 넣는 거다. 이렇게 갑니다. 사례 문제는 문제 풀 때. 그래서 상황에 맞는 논점을 우리가 찾고 책에서 이제 논점이 막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한 책마다 한 80개 정도 있는데 그 80개 중에 이 문제에 적합한 논점을 우리가 읽고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외운 거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요거 암기한 거 암기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뭐 요건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판단 기준 아이고 판단 기준이나 뭐 이런 판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요건과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적용을 해서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막 줄글로 쓰겠죠. 사람들이. 암기를 한 걸 가지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사례형을 사람들이 높은 점수를 못 얻냐?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암기는 다 합니다. 암기는 다 해요. 근데 뭐예요? 이 문제에 맞는 논점을 못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암기는 나는 다 했는데 이 문제에서 예를 들어 A 논점을 써야 되는데 A를 못 찾고 막 B, C, D 다른 거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죠? 이게 첫 번째고 점수가 안 나오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겁니다. 문제 해결. 이거를 제대로 못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제대로 못하냐? 왜냐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다음에 지금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행정심판은 행정법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작은 부분이라서 이해가 지금 부족하고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이해 없이 그냥 암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이 요건과 판단 기준에 대해서 줄글로 쓰게 되니까 내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좀 티가 나요. 여기에 쓸 때. 이거 쓸 때 이해도가 티가 납니다. 이 사람이 이 논점을 진짜 이해하고 쓰는지 아니면 그냥 암기한 거 그대로 베껴 쓰는지 그게 티가 좀 나거든요. 여기에서 문제 풀이를 쓸 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이 사람은 그냥 암기만 했네. 이해는 하나도 못했네. 그래서 점수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심판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드리면 암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1번 교재 암기는 무조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는 하는 사람이면 다 한다고 보셔야겠죠. 교재 암기는 다 하고 그리고 논점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걸 또 따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례형은.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문제 해결하는 연습. 이 세 가지를 함께 해주셔야 돼요. 행정심판법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1번만 하기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지금 행정사 실무법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양이 많은 과목이 아닙니다. 솔직히 공부량이 많은 과목이 아니에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근데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연습 잘 되시면 사실 공부량이 적기 때문에 점수 잘 받기 어렵지 않아요. 이 과목이. 실무법이. 그래서 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교재로 하고 요거는 기출을 보시거나 아니면 강사님들 사례집 있잖아요. 사례 문제. 사례 문제를 푸시면서 요거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심판법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공부를 하실 때.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심판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을 한번 해볼 거예요. 흐려서 좀 잘 안 보이시면 그 프린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행정심판에 심판을 청구할 때부터 그리고 재결 날 때까지 그 행정심판에서 심판 청구하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판결을 이제 행정심판에서는 재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에요. 그 일련의 흐름을 제가 이렇게 적어둔 건데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적어둔 이게 다 논점들 하나하나이거든요. 여기서 다 나왔어요. 지금까지. 여기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인 갈래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요렇게 이해하시고 요렇게 외우시면은 시험 안에 이 안에서 무조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심판 사례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심판 기초라고 해서 기초적인 것만 설명드릴게요. 자, 행정심판의 종류라고 해서 저희는 지금 행정심판은 3개가 있습니다. 취소심판. 취소심판이 있고 그리고 의무이행심판. 그리고 무효등 확인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대상을 보시면은 구분하기가 쉬워요. 자, 취소 심판은 어떨 때 하는 거냐면 그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 행정기관이 그 사람한테 한 행위예요, 행위. 예를 들어 영업정지라고 해보죠, 영업정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그럼 이 영업정지가 내 입장에서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 영업정지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겁니다. 그거를 취소심판이라고 해요. 영업정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걸. 그러면 의무이행 심판은 뭐냐? 의무이행 심판은 말 그대로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 영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법에서 정한 요건 다 맞춰서 신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영업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 그래서 영업허가 해달라라고 해서 의무이행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 부작위, 이럴 때 하는 게 의무이행 심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무효등 확인 심판은 어떨 때 하는 거냐면 무효등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 효력 유무, 그리고 어떤 행위의 존재 유무,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게 무효등 확인 심판입니다. 저희 시험에서 무효등 확인 심판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고 타자격사 시험에서도 무효등 확인 심판은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주로 나오는 건 취소 심판이고, 그리고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의무이행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올해 나왔죠. 행정심판 유형에 대해 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이제 뭐 세부적인 거는 이제 조금 더 쓸 게 있는데 오늘은 입문 강의니까 거기까지는 터치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청의 처분이나 뭐 거부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심판 청구를 하면은 처음에 하는 거는 청구 요건입니다. 청구 요건. 이게 결국은 요건 심사예요. 요건 심사. 즉 너가 심판을 청구할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춰야 본안에서 위법 부당함을 내가 판단해 주겠다. 위법 부당을 판단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요건을 먼저 갖춰야겠죠. 심판 청구를 할 때. 그래서 요건 심사로 보는 것이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 청구기간, 협의의 청구인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대상 적격은 뭐예요? 심판 청구할 대상이 될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이 뭐냐면 우리는 처분이라고 합니다. 처분. 그러니까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이건 작용법 개념이니까 좀 다를 수 있지만 단순한 그냥 사실 통지를 했어요. 사실에 대한 통지 자체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처분이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심판을 할 대상이 있는 거죠. 대상 적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청구 요건이 요건 심사인데 그래서 요건을 갖춰야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대상 적격은 심판을 청구할 대상이 되는가. 그래서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심판 청구 대상인지 아닌지. 그렇게만 지금은 기억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청구인 적격. 그래서 이번에 아까는 대상이 될 자격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예요. 그러니까 너는 심판 청구할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더 깊게 안 들어가고 요까지만 보면 예를 들어 영업정지를 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근데 우리 옆 가게에 했어요. 제 가게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심판 청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난 처분받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내가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구인은 내가 불이익을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자가 청구인 적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피청구인 적격은 뭐냐면 피청구인은 말 그대로 청구인의 반대죠.
그래서 이런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행정청.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은 말 그대로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뭐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많이 때리고, 그죠? 뭐 외국인에 대한 뭐 출입국 금지, 요번에 유승준 사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입국, 그죠? 출입국이 이제 그 행정청이 되는 거고 그런 식이에요. 처분을 한 곳이 행정청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구 기간. 청구 기간은 어떤 일정한 기간을 지켜서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 기간 도과해서 심판 청구하면 안 받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왜 정했겠어요? 이게 없으면 그냥 무분별하게 심판이 엄청나게 난립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경제성을 위해서 정해둔 거겠죠. 청구 기간은. 그리고 그 다음에 협의의 청구 이익입니다. 이 말이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이 이제 교수님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리 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뭐 분쟁의 현실성. 이 말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냐면 결국은 내가 심판 청구해서 이겼을 때 내가 얻는 이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업정지 당한 사람이면 영업정지에 대해서 심판 청구해서 내가 이기면 영업정지가 취소되는 거니까 심판 청구할 이익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렇게 일단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영업정지가 그걸로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영업정지를 받았어요. 근데 다른 법으로 자격 취소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격 취소에 해당되는 요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럼 내가 영업정지가 취소되더라도 나는 자격 취소될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실익이 별로 없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협의의 청구이익이 없다. 그래서 너는 심판 청구 요건을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에게 현실적인 그 이득이 있어야 돼요. 심판 청구할. 그런 걸 협의의 청구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를 할 때는 이제 어떠한 처분에 대한 그 대상에 맞춰서 심판 청구, 종류를 정해서 심판을 청구해야 되고, 그리고 요건 심사라고 해서 이런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 청구기간, 협의의 청구이익 이 모두를 갖춰야 그래 너는 요건 갖췄구나 라고 해서 위법 부당을 판단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심판 청구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계속중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요건 맞춰서 넘어가면은 이제 심판 청구에 들어가는데 심판 청구 계속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행정기관 그 심판기관이라고 하죠. 심판기관. 이거 심판기관이라고 해주세요. 그게 있어요. 저희도 이제 소송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느 법원에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가가 있잖아요. 그런 그 관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관할입니다. 관할. 그러니까 어떠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가. 그게 관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구청에서 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그러면 서울시 뭐 관악구청이라고 했을 때 그럼 관악구청의 상급기관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그 유승준 사건처럼 출입국, 국가의 행정기관의 장이 내리는 처분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야 돼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야 돼요. 그런 거를 규정해 놓은 게 관할입니다. 그래서 이 관할에 맞춰서 써야 된다. 심판 청구를.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라고 해서 심판 기관에 있는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 위원이 그 심판을 그 판단하기에 불공정한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친척이라든가 뭐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이 처분에 나는 관여를 한 공무원이라든가 자기가 그러면 제척 사유가 돼서 이 위원은 이 심판기관의 직무집행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런 걸 제척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척 이외의 사유로 불공정한 사유가 있어서 이 사람 빼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피예요. 기피. 그리고 회피는 뭐냐면 위원 스스로 내가 볼 때 내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나는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 참가라는 게 있습니다. 심판 참가는 말 그대로 뭐예요? 심판에 참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참가하냐?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뭐냐면 이 심판이 결국 결정이 날 거 아니에요. 재결이라는. 이 재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인 경우에는 행정심판에 그 심판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버스 운송사업 면허라고 해보죠. 버스는 이제 노선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독점적 지위를 갖잖아요. 그 해당 노선에 대해선. 그러면 나는 이 지역에서 버스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 버스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건 내 사업의 파이가 줄어드는 행위다. 그러니까 나는 심판 참가해서 한번 보고 싶다. 해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해관계가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는 게 심판 참가다. 그리고 청구의 변경은 뭐냐면 이제 심판 계속 중에 행정청이 처분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것보다 더 적합한 처분은 다른 거다라고 청구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청구 변경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고 해서 행정청은 이제 행정 처분을 할 때 항상 그 이유를 들어줘야 돼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행정 처분을 한다. 그런 처분 사유를 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처분 사유를 아무 때나 바꿀 수 있게 해주면은 이 처분받은 당사자, 뭐 제가 받았다고 해보죠. 영업정지를 받은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 위생 문제로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그죠? 갑자기 처분 사유를 바꿨어요. 뭐 관리 문제로. 그러면 나는 위생에 대해서만 방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로 바뀌어버리니까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그 원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무조건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준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인정해준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전체 흐름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의 신청의 법적 성질은 그거예요. 이제 저희는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의 신청이 법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으로 보는 이의 신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행정심판을 한 번 하면 또 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행정심판은 한 번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의 신청이 행정심판이라고 하면은 이의 신청 한 다음에 행정심판을 또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이의 신청의 법적 성질이라는 논점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9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엔 한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